주한미군으로 갑질은 여기까지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 방위비로 끝없이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들고 있는 카드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긴급의회가 소집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사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펜타곤 동쪽 윙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국방부에서 한국 담당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정치적 변화를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어이없는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전날 밤 폭스뉴스에서 방송된 트럼프의 인터뷰가 제 책상 위 모니터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진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 덕분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나 더 내게 되었다고 떠벌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증액된 금액은 13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는 무려 8배나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즉시 우리 팀에서 작성한 공식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한국의 기여금 증액 규모는 분명히 13억 달러였어요. 2019년 대비 약 13.9% 증가한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한국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마치 자신이 협상의 귀재라도 되는 양 허풍을 떨고 있었어요. 더 문제는 이런 거짓말이 미국 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의회와 국방부 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주에 깊게 들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돈을 더 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국방부 내 강경파들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이비스는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북한에 흡수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모든 경제적 성취는 미국의 보호 덕분이라는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합참 의장실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한 고위 장성은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더 내야 하느냐고 조롱조로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마치 미국의 자선 사업 대상인 양 취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층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약소국이었고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종속국이었습니다. 이런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장 답답한 것은 제가 아무리 정확한 자료와 분석을 제시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거대한 거짓말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에 편승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객관적 현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제 우려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무부 해리 트루먼 빌딩에서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앤드류 김과 만났을 때 저는 제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앤드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국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였는데 그마저도 최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3년 전 서울에서 보냈던 6개월간의 파견 근무를 떠올렸어요. 당시 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국 국방부 사이의 협력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워싱턴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미국 측이 제시하는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즉석에서 답변하는 법이 없었어요. 대신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접근법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조용히 추진하고 있던 자주 국방 역량 강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발전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나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첨단 방어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작전 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 정도로 다루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안보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한국군이 점차 주도적 역할을 맡아가고 있었고 미군은 지원 역할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김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가 전해준 한국 측의 최근 동향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방위비 관련 발언들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의 독자적 증액과 방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이나 협박에 일일이 반응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어요. 앤드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한국의 젊은 외교관들과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국 이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반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생존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을 여전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나라로 보고 있는 동안 실제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독립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현실 인식의 격차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 지하 2층에 있는 기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정책 조정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참석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합참 소속 장성들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회의를 주재한 국방차관 패트릭 샤나하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작과 함께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가 다른 동맹국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파견 나온 브리핑 담당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주한미군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코드명이 바로 제로라인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로라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상징적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단계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였어요. 이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작전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1단계는 주한미군 중 비전투 부대의 철수였어요. 의료와 통신 그리고 정비 지원 부대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단계는 공군 전력의 일부 철수 그리고 최종 3단계에서는 지상군 전투 부대까지 철수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교묘한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을 군사력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포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국제 여론의 비판도 피하고 동시에 한국에게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어요. 먼저 저는 주한미군 기지의 진짜 전략적 가치부터 설명했어요. 오산 공군기지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커버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기지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괌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는 작전 반경과 대응 시간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합참 부의장 골드파인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지금까지 돈도 제대로 안 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본래 협상을 좋아하고 실속만 차리려 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은 충분히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죠. 한국이 제공하는 토지 사용료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인데 이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실질적 기여도는 공식 분담금의 몇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어요.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미군 기지 운영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현지 조달의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인도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스키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계산법이라면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과 첨단 무기 체계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혼자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느냐고 조롱조로 물었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성능과 방공 체계의 우수성,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스 차관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는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만들어도 결국 핵심 기술은 모두 미국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든 미사일이든 미국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어요. 한국은 결국 조립 공장 수준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의 말을 막고는 회의가 길어졌으니 여기서 마무리한다고 했죠. 회의실에서 나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했지만 강경파들의 편견 어린 시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한미 동맹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중국과 북한에게 줄 전략적 이익이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포기하는 꼴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제가 신뢰하는 몇몇 동료들과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의 한국 담당 분석관 제니퍼 리와 국무부 한국과장 데이비드 최 등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퍼 리에 따르면 한국 정보당국은 이미 미국 내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 특히 워싱턴 내 정책 동향 파악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최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어요. 최근 서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인 대응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독자적 대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여전히 한국이 미국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한국은 이미 그런 의존성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인식의 차이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치군사 담당관 스티브 존슨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이메일이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입수한 한국 정부의 내부 문서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 전화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음 날 오후 워싱턴 DC 듀폰트 서클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스티브와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한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한미안보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부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담은 청사진이었거든요. 문서의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보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미국은 돈을 계산하지만 우리는 위험을 계산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했어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실제 안보 위협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문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추가 개발과 함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산 수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자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항목이었는데 이는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서에는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등과의 직접적인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읽으면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사고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감정적 반발이나 즉흥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로라인 작전 같은 압박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문서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문구였어요. 이어서 21세기 안보 환경에서는 모든 국가가 독립적 판단 능력과 자주적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이 문서가 한국 정부 최고 위급에서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한 실무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식 정책 방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계획들이 이미 상당 부분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한국을 1950년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현실 인식의 격차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미국 강경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이런 한국의 변화를 알게 된다면 더욱 강경한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결국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의 치킨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대응 문서를 본 지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 내부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국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일부 장성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합참 작전부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지난 3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실제 역량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최근 국방부 고위 브리핑에서 상당히 다른 어조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과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에요. 저는 에이브럼스 대장과 개별 면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는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에이브럼스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단순한 피보호국 정도로 생각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군과 함께 일해보니 그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상상 이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었어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향까지 파악하는 한국 정보기관들의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 정보기관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인정했어요. 에이브럼스 대장은 또한 한국의 독자적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놀라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방공 체계는 실전에서 충분히 입증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무기 체계들이 있으면
한국은 상당 수준의 독자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내 강경파들의 생각은 여전히 달랐어요. 차관보 데이비스를 비롯한 일부 고위 관료들은 에이브럼스의 평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보호 없이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혼자 맞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좁혀보려고 노력했어요. 내부 정책회의에서 한국의 실제 역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GDP 규모, 기술 혁신 지수, 방산 수출 실적 등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면서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최근 성과였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독일 레오파드2와 미국 M1A2를 제치고 선정된 사실, 한화시스템의 K9 자주포가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완고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없으면 안 된다는 기본 전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국이 강해질수록 더욱 통제해야 한다는 위험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어요. 국방차관 샤나하는 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동맹이 아니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한국의 독립성 증가를 마냥 반길 일이 아니라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동맹국을 파트너가 아닌 종속 대상으로 보는 제국주의적 사고였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분석을 제시해도 기존의 편견과 이해관계가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잘못된 인식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의 설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의 한방산 전시회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디펜스 엑스포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전례 없는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 카이의 전시 공간은 각국 바이어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화시스템 부스에서 K9 썬더 자주포의 최신 모델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기술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무기는 이미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5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에서의 성과였어요. 폴란드군은 K9을 도입한 후 나토 합동훈련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자주포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독일의 레오파드와 미국의 에이브럼스를 제치고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의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어요. 총 1000대 규모의 계약으로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수출이었습니다. 그리고 FA-50 경공격기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도입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48대의 경공격기를 도입하면서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기술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한국 방산의 성장이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기 판매를 통해 각국과 직접적인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정교한지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의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안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방산 업체 관계자와 비공식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해외사업부장으로
20년간 일해온 김종현 부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그가 알려준 통계는 정말 놀라웠어요. 김 부장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수출 대상국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유럽의 폴란드와 체코, 중동의 사우디와 아랍,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남미의 페루까지 전 세계에 걸쳐 있었어요. 김 부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역별로 균형 잡힌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김 부장의 대답은 의외로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부장은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현대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던 분이라고 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용접소를 차려서 가족을 먹여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털어놨어요. 그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1970년대부터 조선업에서 시작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로 이어진 한국 산업의 모든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IMF 위기를 버텨낸 그 세대의 장인 정신과 끈기가 오늘날 한국 방산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어요. 김 부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엔진은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에서 나왔고 포신 제작 기술은 포스코의 특수강 기술이 뒷받침되었다고 했어요. KF-21 전투기의 복합 소재 기술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활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말한 산업혁군 1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김 부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산업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셨던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그분들이 쌓아 올린 기술력과 생산 기반 위에서 오늘날의 첨단 방산 기술이 꽃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IMF 시절 당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숙련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하청업체라도 차려서 기술을 이어갔고 그런 뿌리 기업들이 지금의 방산 강국 한국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이었어요. 주문을 받으면 약속한 납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차별화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방산 성장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버텨낸 기성세대의 헌신이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것이에요. 김 부장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는 한국인의 정서가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컨벤션 센터를 나서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여전히 피보호국으로 취급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제 안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보름 후 저는 펜타곤에서 국방장관 직속 정책기획단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비용 재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방차관, 합참 부의자,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까지 내로라 하는 강경파들이 총출동했거든요. 회의를 주재한 정책기획단장 제임스 앤더슨은 시작부터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실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분담금을 현재의 2배인 연간 2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협상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결정을 한국과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앤더슨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고 말이죠. 한국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이런 접근법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속국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여도와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런 일방적 요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합참 부의장 데이비드 골드파이는 저의 우려를 일축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불만을 표해도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안보든 경제든 한국은 미국에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단언했어요.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3개월 내에 증액된 분담금 지불에 합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일부 부대의 괌 이전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는 명백한 압박용 협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정부가 여전히 한국의 실제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나 우려를 표명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이 선택한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서울에서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자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GDP 대비 2.8% 수준으로 나토 권장 기준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산 증액의 사용처였습니다. 한국은 현무5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추가 예산을 배정했고 독자적인 군사정찰 위성 체계 구축에도 대폭 투자하기로 했어요. 또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연구에도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독립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는 매우 전략적이고 냉정한 대응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일부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에이브럼스 대장은 한국의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자율성 존중의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였어요. 이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 주한미군 기지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신중하게 다뤄야 할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전달할지가 문제였어요. 강경파들에게는 아무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 문서를 비공식적으로 몇몇 동료들과 공유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펜타곤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각 언론사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미국 사회 내부의 깊은 분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폭스뉴스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터커 칼슨은 자신의 프라임타임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적 번영을 누리면서도 정작 방위비는 제대로 내지 않으려 한다고 공격했어요. 그는 한국을 마치 무임승차하는 동맹국의 대표 사례처럼 묘사했습니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논조에 편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톰 코튼 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의 마이크 워커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는 한국의 실제 기여도를 조명하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했던 역사, 그리고 현재 주한미군 기지가 동아시아 전체 안보에 미치는 전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심층 보도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과 독자적 방어 능력 향상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의 파트너로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게다가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서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20세기식 보호, 피보호 관계에서 벗어나 21세기형 상호 협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지였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어요.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언론 소비 패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폭스뉴스 시청자들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반면 CNN이나 MSNBC 시청자들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 GPS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20년간 한국을 담당해온 정책 전문가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먼저 한국의 실제 기여도부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토지와 시설의 가치,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각종 지원, 그리고 미군 기지 운영에 대한 간접적 기여까지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국의 실질적 부담은 공식 분담금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제가 힘주어 말한 부분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거점이라고 설명했어요.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미군기들이 남중국해 순찰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동맹관계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호해주고 다른 쪽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십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방송 후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들은 제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수 매체들은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폭스뉴스의 쇼 해니티는 다음날 방송에서 저를 워싱턴 엘리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반응은 젊은 층에서 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인터뷰 내용이 활발히 공유되고 토론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미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언론 출연 후 며칠 동안 저는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제 견해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격렬한 비판이기도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계 미국인들로부터 온 감사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국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CNN 인터뷰가 방송된 지 정확히 열흘 후인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국제 뉴스를 보다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에서 흘러나온 속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아세안 10개국, 유럽연합 주요국, 그리고 폴란드와 함께 글로벌 방산기술 협력기구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언론사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상세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단순한 무역 협력체가 아니었어요. 차세대 방산 기술 공동 개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집단 안보 협력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 동맹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참가국 명단이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폴란드, 체코, 노르웨이가 유럽 축을 형성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축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참여하면서 말 그대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체적인 협력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천궁 기술과 폴란드의 레이더 기술, 노르웨이의 센서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통합 방공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 감시 네트워크 구축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해상 감시 위성과 호주의 해양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의 연안 감시 체계를 연결해서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실시간 해상 감시망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파격적이었어요. 글로벌 방산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이었습니다.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이 펀드는 참가국들의 방산,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이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국을 우회하는 완전히 새로운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도한 전략적 혁신이었습니다. 펜타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출근하자마자 긴급 상황실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까지 직접 참석한 비상회의였습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첫마디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어요. 이번 한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급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다자간 협력이 미국의 동맹 체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했어요.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더욱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결국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동맹국들이 한국의 선례를 따라 독자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국무차관 웬디 셔먼은 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기존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중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저는 이 회의에서 제 분석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번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현실적 적응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맹국들도 자구책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여전히 우려 일색이었어요. 특히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는 이런 변화가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이번 발표는 정말로 외교의 혁명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기존의 양자 동맹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다자간 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글로벌 방산기술 협력기구 출범 발표로부터 정확히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미국 의회는 전례 없는 강경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단계적 재배치 법안이 발의된 것이었어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전문을 읽어보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법안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는 기자회견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무임승차하는 동맹국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최근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는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텍사스 출신된 크렌쇼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맥 게츠 의원은 더 나아가 한국이 진정한 동맹국인지 의문이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의외로 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코네티컷의 조 코트니 의원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철수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다음 날 저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부를 통한 공식 항의나 언론을 통한 우려 표명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놀라운 발표였어요.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자주 국방 완성 로드맵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완전한 독자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이었어요. 기존에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 통권 전환을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미사일 전력의 대폭 강화였습니다. 현무5 대륙 간탄도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2025년으로 앞당기고 사거리 3000km급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런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영내 어떤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 정부가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공개한 비공식 대응 문서였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언급한 내용인데 한국은 이미 모든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며칠 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한국의 한 고위 외교관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상응하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다른 일부는 아예 기지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우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떠날 테면 떠나라. 우리도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펜타곤 내부의 반응은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합참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특히 한국의 독자적 방어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보여준 확신이었어요. 미국의 철수 위협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미국 의회에 철수 위협이 나온 지 정확히 열흘 후 한국 정부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어요. 한국이 작전 통제권을 즉시 전환하고 완전한 독립적 방어체계 가동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한국의 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국가안보실장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국가를 지킬 능력과 의지를 갖추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리핑 후 즉시 펜타곤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어요. 국방장관 직속 위기관리팀이 가동되었고 합참의장은 긴급히 주한미군 사령부와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어요.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케머라 대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작전 계획, 지휘 체계,
통신망, 정보 수집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었어요. 라케머라 사령관에 따르면 한국이 실전 배치한 각종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무 시리즈가 이미 수백 기 이상 배치되어 있고 곧 현무 5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 오스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동맹국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참의장 밀리도 같은 우려를 표했어요. 주한미군 기지들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미군기들이 남중국해까지 순찰하고 있고 용산과 평택의 지상군 기지들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제가 강조한 것은 한국의 경제적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반도체, 조선,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IT 산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국무차관 셰먼이 저의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그녀는 외교적 관점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가 결국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안보 질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 중심의 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어요. CIA 부국장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미군 철수 시 기지 활용 방안부터 독자적 동맹 체계 구축까지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한국군의 전투력과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파트너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회의 말미에 오스틴 장관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시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라고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오스틴 장관은 제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장관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전문가로서 즉시 서울로 가서 한국 정부와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공식 외교 채널로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20년간 한국을 담당해오면서 이런 위기 상황은 처음이었지만 동시에 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관은 제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 측의 합리적 요구라면 최대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워싱턴을 출발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측에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방적 압박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마중 나온 정치군사 담당관 존슨과 만났습니다. 그는 현지 상황을 간략히 브리핑해 주었어요.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촉 의향은 있다고 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 국가안보실 차장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현수 차장은 40대 후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외교부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먼저 솔직하게 사과부터 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 미국이 보여준 일방적 접근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김 차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 차장의 첫 마디는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한국 정부도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일방적인 보호-피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준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공동기술혁신센터의 설립이었어요.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차세대 방산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안보 협력 네트워크에서의 공동 리더십이었어요.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체와 미국의 동맹 체계를 연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파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자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보호하는 주둔군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군 개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작전 통제권도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김 차장은 제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대신 한국의 몇 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완전한 재검토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정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술 협력에서의 동등한 지위였습니다. 일방적인 기술 도입이 아니라 상호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원한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들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었어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들에 미국도 건설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경쟁이나 견제가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술 협력 부분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을 미국도 적극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회담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 차장은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실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그의 신중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도 한국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김 차장은 일주일 내에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국 측의 요구는 합리적이었지만 동시에 미국 내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의회 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답변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연 70년 한미 동맹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끝나버릴지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